책을 읽는 당신의 하루가 별보다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금요일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숫자는 어떻게 진실을 말하는가입니다. 저자 바츠라프 스밀, 출판사 김영사. 전 세계가 주목한 에너지, 경제사상가 바츠라프 스밀 신작,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기회를 숫자로 그려내다. 넘겨짚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는 71가지 통찰. 숫자는 어떻게 진실을 말하는가는 사람과 인구, 국가부터 에너지 사용, 기술 혁신 및 우리 현대 문명을 규정짓는 기계와 장치까지 다양한 분야를 다룬 책이다. 아울러 식량 공급과 식량 섭취 및 나날이 악화하는 환경 상황에 대한 여러 관점을 사실에 기반해 살펴보며 끝을 맺는다. 이 책에서 다룬 문제들은 내가 1970년대부터 여러 책에서 추적했던 화제거리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 책은 사실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썼다. 하지만 그 작업이 생각만큼 쉽진 않았다. 월드 와이드 웹은 숫자로 넘치지만 대부분 출처를 알 수 없고 어느 때의 기록인지도 밝히지 않은 낡은 자료가 많다. 단위 구분이 미심쩍은 경우도 적지 않다. 2010년 프랑스 GDP는 2.6조 미국 달러라는 표현을 예로 들어보자. 2.6조란 수치는 명목 가치인가 실질 가치인가? 또 유로를 달러로 변환할 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환율을 사용했는가? 아니면 구매력 평가 지수를 사용했는가? 어떻게 해야 어떤 단위를 사용했는지 알 수 있을까? 우리 세계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그런 숫자를 적절한 맥락에 대입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역사적 맥락에서 과학계의 에너지 단위는 줄이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은 연간 1인당 1차 에너지로 약 1,500억 주를 소비한다. 비교해서 말하면 원유 1톤에서 얻는 에너지 양이 42가 줄이다. 한편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도 풍부한 나이지리아의 소비량은 평균 35기가줄에 불과하다. 현재 프랑스와 일본의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은 그보다 5배가량 많다. 그 차이도 무척 크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비교해보면 그 격차가 훨씬 실감나게 와닿는다. 일본은 1958년쯤 평균 35기가줄을 사용했고 프랑스는 이미 1880년경에 그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했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나이지리아의 에너지 이용이 프랑스보다 두 평균 수명만큼 뒤처졌다는 뜻이다. 현재를 국제적 맥락에서 비교한 결과도 놀랍게는 마찬가지다. 미국 유아 사망률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유아 사망률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역시 크지만 이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이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었으며 저개발 국가에서의 이민율이 높은 것을 고려하면 유아 사망률이 가장 낮은 10개국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다지 놀랍지 않다. 그러나 미국이 상위 30개국에도 속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놀라운 숫자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품게 되고 그 결과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를 폭넓게 고려하게 된다. 개별적인 숫자이든 복잡한 통계자료의 일부이든 수많은 숫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본적인 과학적 문해력과 수리 감각이 있어야 한다. 길이 혹은 거리는 습득하기에 가장 쉬운 단위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10cm, 1m, 1km가 어느 정도인지 거의 정확히 알고 있다. 질량은 느끼기가 쉽지 않다. 갓난아기는 대체로 5kg 미만이고 작은 사슴은 50kg 미만, 전투용 전차는 대략 50톤 미만이다. 관련 단위를 빈번하게 사용하지 않고는 에너지와 전력 또는 전류와 저항을 익히기도 상당히 어렵다. 좋은 소식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습득하는 게 생각보다 쉽다는 것이다. 가령 당신이 휴대폰을 하루에 몇 분씩 내려두고 주변에 있는 물건의 길이나 어떤 곳까지의 거리를 측정한다고 해보자. 앞에서 말한 대로 약 10cm 정도인 주먹을 이용해서 길이를 재거나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고 GPS를 활용해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또 당신이 마주치는 물건의 부피를 계산해보라. 억만장자와 아마존닷컴 창고에서
포장을 담당하는 노동자 사이의 소득 불평등에 대한 최근 보고서를 읽을 때 자릿수의 차이를 전자계산기의 도움 없이 가늠해 보는 것도 무척 흥미로운 작업일 수 있다. 그들의 연간 소득은 자릿수에서 얼마나 차이가 날까? 또 영국과 우간다의 1인당 평균 GDP는 자릿수에서 얼마나 차이가 날까? 이런 지적 훈련을 통해 우리는 신경세포를 활성화하고 우리를 에워싼 세계의 구체적 현실을 파악할 수 있다. 숫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적극성이 필요할 뿐이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우리 세계의 진정한 상태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랄 뿐이다. 또 독자들에게 이 책이 인간의 유일함과 창의성에 놀라고 더 나은 이해를 추구하는 노력을 경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 목표는 숫자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숫자에 어떤 진실이 담겨 있는지 찾아내는 것이다. 19장. 왜 제조업이 여전히 중요할까? 제조업은 더 커지면서도 더 작아졌다. 2000년에서 2017년 세계 전역의 공장에서 생산된 상품의 가치는 6.1조 달러에서 13.2조 달러로 2배 이상 상승했다. 그 사이 제조업의 상대적 중요성은 급속히 떨어지며 과거 농업이 밝았던 하락을 되짚어가고 있다. 유엔이 동일한 기준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통계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가 세계 경제 생산에 기여하는 비중은 1970년 25%였지만 2017년에는 16% 이하로 떨어졌다. 이런 하락 추세는 주식시장에서 일찌감치 나타났는데 초대형 제조업체보다 많은 서비스 기업의 시가총액이 더 높다. 2019년 말 셀카의 끝없는 조달자 페이스북의 시가총액은 약 5,750억 달러로 세계 최대 승용차 제조업체인 도요타의 거의 3배에 달했다. 유럽 최대의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SAP는 유럽 최대의 항공기 제조회사 에어버스보다 시가총액에서 60%가량 높았다. 하지만 제조업은 한 국가의 경제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여전히 중요하다. 다른 어떤 분야도 제조업만큼 적정한 임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을 예로 들어보자. 2019년 말 페이스북의 직원은 약 4만 3천 명이었지만 2019 회계연도에 도요타의 고용 지원은 37만 명이다. 결국 제품을 만들어내는 직종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뜻이다. 4대 경제대국은 여전히 4대 제조업 강국이며 2018년에는 세계 제조업 생산량의 약 60%를 책임졌다. 중국이 최상위국으로 약 30%를 차지했다. 그 뒤를 미국, 일본, 독일이 차례로 이었다. 그런데 이들 국가의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상대적 중요성은 현저히 다르다. 중국의 경우에는 제조업이 2018년 GDP의 29% 이상을 차지했지만 같은 해 일본과 독일에서는 약 21%, 미국에서는 11%에 불과했다. 1인당 제조업 가치로 국가별 순위를 매기면 2018년에는 독일이 약 1만 200달러로 4대 제조업 강국 중 1위를 차지했고 일본이 약 7,900달러, 미국이 약 6,800달러, 중국은 약 2,900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재 제조업 최강국은 아일랜드이다. 1973년 당시 유럽 경제 공동체였던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전까지 아일랜드 경제에서 제조업은 작은 부문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낮은 법인세로 수십 곳의 다국적 기업을 끌어들였고 이제 이런 기업들이 아일랜드에서 제조해 수출하는 물량의 90%를 생산한다. 아일랜드의 1인당 제조업 가치는 연간 2만 5천 달러를 넘어 스위스의 1만 5천 달러를 앞선다. 스위스의 제조업하면 노바티스와 로슈, 스와치 그룹 같은 유명한 국내 기업을 떠올린다. 하지만 아일랜드의 제조업을 이끄는 애플, 존슨앤존슨, 화이자 등은 모두 외국계 기업이다. 공산품이 총 상품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로는 중국과 아일랜드 외에도 체코공화국, 이스라엘, 한국이 있다. 독일은 90%에 가깝고 미국은 70%에 못 미친다. 제조업 분야의 국제무역 수지는 두 가지를 명확히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첫째는 한 국가에서 소화할 수 있는 상품의 규모이고
둘째는 그 상품에 대한 해외 수요이다. 예상대로 스위스, 독일, 한국은 무역 숙지에서 큰 흑자국인 반면 미국은 상품 수지에서 2018년 8,910억 달러, 1인당으로는 약 2,700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적자액은 전자제품, 의복, 가구, 주방용품을 아시아로부터 수입하며 지불한 돈이었다. 그러나 미국도 1982년까지 수세대 동안 상품 수지가 흑자였다. 한편 중국은 1989년까지 만성적인 적자국이었다. 상품 수지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엄청난 불균형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을까? 또 제조업에서 인도가 중국의 성공을 재현할 가능성이 있을까? 47장. 전기 자동차가 적어도 아직은 우리 생각만큼 대단하지 않은 이유. 일단 나는 전기 자동차를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전기 자동차를 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라는 선서부터 해두고 싶다. 합리적으로 판단해 전기 자동차를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마저 비현실적인 시장 예측, 그리고 전기 자동차의 생산과 운영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관심으로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싶을 뿐이다. 비현실적 예측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일반적인 현상이다. 2010년 도이체 방크는 전기 자동차가 2020년쯤 세계 시장의 11%를 차지할 것이라 예측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4%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경험보다 희망을 앞세우는 예측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30년을 내다본 최근의 예측에서도 전기 자동차가 많으면 세계 자동차의 20%, 적어도 2%를 차지할 것이라 주장했다.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는 2040년경에는 5억 4,800만 대의 전기 자동차가 도로를 누빌 것이라 예측했지만 엑손의 예측에서는 1억 6,200만 대에 불과하다. 전기 자동차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도 전기 자동차로의 대대적인 전환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지적하지 않는다. 전기 자동차가 탄소 배출을 줄이고 그 결과 온난화의 정도를 최소화하려면 전기 자동차의 동력을 공급하는 배터리를 화석 연료를 연소해 얻는 전기로 충전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2020년에도 세계 전기의 60% 이상을 화석 연료에서 얻고 약 12%는 풍력과 태양광, 나머지는 수력과 핵 분열로 발전한다. 세계 평균값으로 보면 전기 자동차를 충전하는 데 사용하는 전기의 5분의 3 이상을 화석 연료로 발전한다. 그러나 그 비율이 국가마다 크게 다르고 개별 국가에서도 지역에 따라 다르다. 내가 거주하는 캐나다 매니토바주에서는 99%의 전기를 대규모 수력발전소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이곳의 전기 자동차는 깨끗한 수력발전 자동차이다. 캐나다 퀘벡과 노르웨이도 매니토바에 가깝다. 프랑스의 전기 자동차는 대체로 핵 발전 자동차이다. 프랑스는 핵 분열을 통한 발전으로 75%가량의 전기를 얻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도, 중국, 폴란드의 대부분 지역에서 전기 자동차는 거의 전부가 석탄 발전 자동차이다. 따라서 전기 자동차의 수요를 신속히 확대하려고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 자칫하면 화석 연료에 기반한 전기 발전을 더욱더 부추길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모든 전기 자동차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서 얻은 전기로 운행하더라도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풍력용 터빈과 태양광 전지판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시멘트와 강철을 생산하는 동안 온실가스가 여전히 배출될 것이다. 물론 자동차 자체를 제작하는 동안에도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전기 자동차 생산은 다른 면에서도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세계적 경영관리 컨설팅 회사 아서디 리틀의 추정에 따르면 자동차의 수명을 20년으로 가정할 때 전기 자동차가 전통적인 자동차보다 3배나 많은 독성을 남긴다. 주된 이유는 전기 자동차의 제작에 중금속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산업 생태학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지적했다. 전기 자동차와 전통적인 자동차의 생애를 자세히 비교해 분석한 결과 전기 자동차가 인간뿐 아니라 담수 생태계에서도 훨씬 높은 독성을 남겼다.
그렇다고 내가 이런 주장을 근거로 전기 자동차를 채택하지 말자고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 전기 자동차라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칭찬하는 급진적 주장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 테크놀로지가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것일 뿐이다. 이상적인 무공의 기계를 상상한다고 해서 그런 기계가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61장 거꾸로 가는 유제품. 거의 모든 신생아는 락타아제, 즉 젖당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효소를 만들어낸다. 젖당은 산모의 젖에 들어있는 당류, 정확히 말하면 글루코오스와 갈락토오스로 이루어진 이당류이다. 극소수의 신생아에게서만 선천성 젖당 분해 효소 결핍증, 다른 표현으로 젖당 불내증이 발견된다. 그러나 유아기를 넘기면 보통 젖을 분해하는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역사적으로 목축에 종사하던 사회, 즉 가축한 차규 동물을 기르던 사회에서는 유아기가 지나도 젖당을 분해하는 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반면 가축의 젖을 짜는 관례가 없던 사회에서는 그 능력이 약화하고 심지어 사라졌다. 일반적으로 이런 능력을 상실하면 약간의 젖이나 우유를 마신 후 가벼운 복통을 앓는데 때로는 구역질과 구토를 할 수도 있다. 진화의 결과 이런 특성이 복잡하게 뒤얽혔다. 젖당 분해 효소가 없는 사람들이 젖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였고 심지어 두 사이가 뒤섞이기도 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경제민주화로 두 가지 반직관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하나는 낙농의 중심지에서 장기간에 걸쳐 우유의 1인당 평균 소비량이 꾸준히 감소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통적으로 젖을 마시지 않던 몇몇 사회에서 액상 유제품의 수요가 무에서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선 것이다. 20세기 초 미국에서 생우유의 연간 소비량은 1인당 140리터였다. 1945년에 약 150리터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그 이후로는 55%까지 계속 줄어들어 2018년에는 약 66리터에 불과했다. 하지만 유제품 전반의 수요 감소는 상대적으로 느린 편이다. 미국 피자에 사용하는 모차렐라 치즈의 소비량이 느릿하게 남아 증가하기 때문인 듯하다. 이런 하락의 주된 이유는 육류와 어류의 소비 증가 및 포화 유지방 섭취가 유해하다는 수십 년간의 경고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경고는 틀렸다는 게 입증되었다. 오히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유지방이 관상동맥 심장질환과 뇌졸중의 빈도를 실제로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사양산업을 되살리기엔 이런 연구 결과가 너무 늦게 발견된 듯하다. 유럽의 주된 유제품 소비자, 즉 전통적으로 많은 양의 우유를 마셔왔고 매일 습관적으로 치즈를 먹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비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뚜렷하다. 특히 프랑스의 1인당 연간 우유 소비량은 1950년대에 약 100리터였지만 2018년에는 45리터로 크게 떨어졌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우유를 마시지 않던 사회에서 유제품 소비량이 증가한 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이다. 1인당 연간 공급량이 1906년에는 1리터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1941년에는 5.4리터로 증가했다. 그래도 하루로 계산하면 15ml, 즉 테이블 스푼 하나에 불과한 양이었다. 미군이 일본을 점령한 1945년에도 몇몇 대도시 거주자만이 우유를 마시거나 요구르트와 치즈를 먹었다. 이후 도시와 농촌 간 아동의 성장 격차를 줄이려 학교 급식 프로그램 통해 우유가 도입되었다. 그 덕분에 1인당 우유 소비량이 1980년에 연간 25리터, 2000년에는 연간 33리터로 증가했다. 특히 2000년에는 치즈와 요구르트를 포함한 유제품 총 소비량이 연간 80리터를 넘어섰다. 엄청난 면적 때문에 중국의 유제품 채택은 필연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었지만 평균 소비량은 1950년대에 무시할 정도의 양에서 급속히 현대화를 시작하기 전인 1970년대에 1인당 3리터로 증가했고 지금은 30리터를 넘어 한국보다 많다. 한국도 과거에는 우유를 마시지 않는 문화권에 속했지만 지금은 우유와 치즈 그리고 요구르트를 소비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식단의 다각화, 도시의 현대화로 한층 편리해진 유제품 구입, 축소된 가족 규모, 여성의 노동시장 유입 등이 이런 전환의 주된 원인이었다.
중국 정부도 건강한 고급 식품으로 우유의 지위를 높이며 소비를 지원하고 나섰지만 불량품과 노골적인 변조품으로 정부의 노력이 훼손되었다. 심지어 2008년에는 약 30만 명의 유아와 어린이가 멜라민이 섞인 우유를 마셔 병에 걸리는 사고도 있었다. 멜라민은 산업용 화학 물질로 우유의 질소 함량을 높여 단백질 함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첨가한 것이었다. 그런데 저당 분해 효소가 없는 사회에서 이런 변화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저당 분리증은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저당 분리증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일본인의 5분의 4가 하루에 한 컵 정도의 우유를 마시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 때문에 일본인의 연간 소비량이 70리터를 넘어설 수 있었다. 이 수치는 미국인의 최근 평균치보다 많은 것이다. 발효하면 저당은 점진적으로 제거된다. 따라서 리코타 치즈 같은 생치즈에는 저당이 우유에 함유된 양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 또 체더 치즈와 파르미자노 치즈처럼 단단한 치즈에는 젖당이 흔적밖에 남아있지 않다. 요구르트는 원래 젖당을 거의 그대로 함유하지만 요구르트 내의 박테리아 효소가 젖당의 분해를 돕는다. 우유는 신생아에게 이상적인 식품이다. 따라서 적절히 섭취하면 누구에게나 최상의 식품이 될 수 있다. 단, 확실한 젖당 불내증을 지닌 사람은 제외하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숫자에는 어떤 진실이 담겨 있을까? 이 책에서 나는 우리가 때로는 깊고 넓게 봐야 한다는 걸 입증하려고 애썼다. 숫자가 상당히 신뢰할 만하고 나무랄 데 없이 정확하더라도 더 넓은 맥락에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절대 가치를 정확한 근거 아래 평가하려면 때로는 상대적이고 비교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미세한 차이에 근거한 경직된 순위는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자칫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어림수와 근사치가 부적절하고 불필요할 정도로 정밀한 것보다는 낫다. 의심하고 경계하며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현대세계의 복잡한 현상을 계량화하려는 고집스러운 시도도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무질서한 듯한 많은 현상을 이해하려 한다면 또 최적의 정보의 근거에 결정을 내리려 한다면 숫자 추적을 대신할 만한 방법은 없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영상은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